과거의 역사와 자신들과는 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많은 유물들을 그죠? 과거의 어떤 흔적이라고만 볼 뿐이지 역사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떠나가서 다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폐허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폐허를 발굴을 하면 바로 고대 도시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많은 이 유럽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곳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벽면에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신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으며 창 하나로도 다 죽일 수 있으며 이 점토에다가 자신의 일대기를 전부 다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복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국고학자 임미영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로제타 스톤을 통해서 객관적 역사를 쓰고 그 객관적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중동 지역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라크라고 하는 것 혹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장소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유럽의 많은 귀족들은 웬만하면 고대 그리스어를 알고 있었어요. 라틴어도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경을 중심으로 역사도 알고 있었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지식층이라면 누구나 성경의 고전어를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전어를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동 지역의 역사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남겨져 있던 역사는 헤로도토스의 기원전 5세기의 기록과 크세노폰의 기원전 4세기 기록, 기원전 1세기의 플리니우스, 기원 후 1세기의 요세푸스 이런 유명한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지만 성경과는 조금 괴리도 있었고 성경이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변 역사를 기록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를 밝혀내는 건 사실 조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중동 지역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살면서 사실은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하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살다 보니 과거의 역사와 자신들과는 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그 굉장히 널려져 있는 많은 유물들을 그죠? 과거의 어떤 흔적이라고만 볼 뿐이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판명을 하거나 역사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새를 노려서 들어간 것이 바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당시의 대제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이제 이곳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어떤 과거의 역사를 밝히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들이 처음에 가서 만나게 되는 이 지형적 명칭이 있습니다. 텔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텔 어쩌고 저쩌고라고 써여 있는데요. 이 텔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텔은 아랍어로도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도 똑같은 발음은 똑같습니다. 스펠링은 살짝씩 다른데 이 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폐허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살다가 떠나가서 다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또다시 그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우리처럼 현대는 이렇게 트랙터로 싹 다 밀어내고 새롭게 집을 짓지만 과거에는 이런 트랙터 같은 게 없으니까 집 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이 떠나고 나면 거기다가 흙 잘 다져서 그 위에다 집을 짓고 계속해서 집을 지으면서 인공 언덕, 폐허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요. 이 폐허를 발굴을 하면 바로 고대 도시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폐허 위에 다니다 보면 다양한 독이라든가 톡이라든가 글이 쓰여져 있는, 아직까지는 글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글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토기 조각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곳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중동 지역에 많은 유럽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느느베를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도 이 중동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사네립이 왔다고 세나케립이라고 보통은 이제 우리는 고고학적인 용어로는 세나케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세나케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니네베를 찾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파괴했다라고 하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찾기를 원했거든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역사를 가서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텔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어쩌면 이게 니니베일 거야, 어쩌면 이게 우를 거야 추측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 총영사였던 폴 에밀 보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텔 쿠윤직이라고 하는 장소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가 니느베일 거야. 우리 성경으로는 니누웨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이 니네베를 이제 발굴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곳을 바로 근처에 가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가서 발굴을 했는데 니무르드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까지 사용했던 궁전을 발견하게 되기는 하지만 니네베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얼마 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오스틴 헨리 레이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아버지가 여행을 좋아해서 이탈리아에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고 영국에서도 교육을 받았지만 프랑스나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처음에 이 사람 페르시아에 가서 여행을 좀 하고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와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네네베의 도시들을 주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관심만 가졌던 거죠. 저 언덕에 가서 나도 발굴을 좀 해보고 싶은데 돈도 없고 발굴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런 권력도 좀 있어야 하고 지위도 좀 있어야 했는데 이때 마침 이 사람을 비공식적으로 영사로 이제 임명을 해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이 임명을 받고 그리고 이곳에 오게 돼요. 와서 1847년부터 이 니네베를 발굴하게 됩니다. 텔 쿠윤직이라고 하는 이 언덕을 발굴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굴했던 것 같아요. 1년, 2년이 안 되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발굴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가서 책을 한 권 냅니다. 니네베 and its remains 라는 책을 내는데요. 바로 니네베와 그리고 그것에 남아있는 흔적들이라는 책을 내고요. 자기가 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던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발굴 결과뿐만 아니라 발굴하면서 발견된 유물들을 본인이 다 그려요. 대단한 화가인데요. 이 자기가 다 그려서 책도 출판을 합니다. 1849년에는 The Monuments of Nineveh from Drawings Made on Spot.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린 그림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림들을 발표하게 되고요. 다양한 화가들이 등장해서 색감도 매기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음을 알립니다. 너비만 해도 503 곱하기 242m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그마치 1억 6천만 개의 석회암 벽돌과 진흙 벽돌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벽돌을 쌓아 올려서 기초만 22m를 쌓아 올려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20m 높이의 벽을 쌓아 올립니다. 상상만 하셔도 굉장한 궁전이었겠구나라고 상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는 입구에는 신전이나 궁전이나 모든 이 들어오는 출입구에는 자그마치 6m 이상의 무게만 해도 9톤에서 30톤, 그러니까 뭐 9만에서 30만 킬로그램 이 정도의 거대한 돌을 세워놨는데요. 돌의 모양은 날개가 달려 있고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나 혹은 사자 얼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몸은 황소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라마수라고 불리는 이 어떤 종교적인 장소를 보호하는 신의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궁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벽에는 전부 다 벽 부조를 붙여놨어요. 진흙벽돌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벽에다가 돌판을 만들어서 그 돌판 이제 오토스타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돌판을 만들어서 그걸 다 조각을 해요. 어떤 조각을 남겨놓냐면 자신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원정을 준비하는 군사들의 모습,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 모습, 전쟁에서 본인이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또 나가서 전쟁에서 전부 다
조공품으로 전리품들을 뺏어오는 모습, 포로를 끌고 오는 모습들을 전부 다 조각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그곳에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연회를 베풀어 즐겼다라는 내용도 조각에 남겨놓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각을 남겨놓는데요. 바로 그 사냥을 하는 장면을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언급을 좀 해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굶은 사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자굴에 왜 궁전 안에서 사자굴에 들어갔을까? 실제로요, 이 바빌로니아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나중에 페르시아 왕들도 궁전 안에 굶은 사자들을 두었어요. 왜냐면 자신이 사냥을 해서 그 굶은 사자들이 튀어나오면 얼마나 포악스럽게 튀어나올까요? 그 포악스럽게 튀어나오는 사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남겨요. 본인의 만족도,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 조각을 보는 사람들은 벽면에 이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연회를 베풀 때는 연회 장소에는 항상 신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으며, 그리고 왕은 그 포악한 사자들을 전부 다 창 하나로도 다 죽일 수 있으며 라고 하는 조각을 남겨놓았을 때 이 왕궁에 발을 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야, 여기 들어오면 너무 무서워. 진짜 이 왕은 대단해. 더구나 이 라마스라고 하는 신이 보호도 해주고, 야, 이 사람은 정말 모두 다 깨부시는 사람이구나.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겁을 먹고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벽부조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벽부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니느웨의 궁전의 주인은 세나케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세나케립이라고 하는 왕은 성경에서는 사네립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이 되는 왕으로서요. 세나케립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 적장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잖아요. 세자. 보통 왕이 있으면 왕 다음에 세자가 있는데 세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 사르곤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에 이 아시리아의 니무르드, 당시에 사르곤의 수도였던 니무르드와 그리고 아슈르라고 하는 그들의 수도에서 이 아시리아를 지키는 섭정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를 탐탁하게 여기진 않았고, 비록 그를 섭정 왕자로서 전쟁 중에 아시리아를 통치할 수 있게 했지만 꼭 반드시 그를 왕으로 제위하게 임명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 그래요. 만약에 그를 정말 사랑해서 자신의 다음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를 오히려 전쟁터에 데려가서 전쟁을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그럼 전쟁터에 안 데려가고 섭정 왕자로 놔둬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세나케립은 아버지 죽었어. 이제 그러면 나는 니무르드에 안 살아. 그래서 당시에 니느베라고 하는 거대한 궁전을 짓고 거기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니느베에서는 세나케립의 이런 벽부조라든가 세나케립에 관련된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되는데, 이 벽부조에서 그가 자기의 전쟁을 자랑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전쟁을 자랑하는 장면에서 포로들이 끌려오고 전쟁이 저쪽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걸 마치 영화처럼 천천히 돌아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쟁에 나가서 원정을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고, 그리고 맨 끝에는 왕이 앉아 있어요. 왕이 앉아 있는 맞은편에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바로 서령 문자로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글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세나케립 위대한 왕, 아시리아의 왕, 라기스 성을 앞에 두고 심판의 왕자에 앉아 있나니 나는 이 도시의 학살을 허락하노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 글귀에서 우리는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를 지금 찾아보게 되는데요. 라기스는 실제로 성경에서 돌아갔을 때 센나케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정복한 장소로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성경의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역대하 32장, 그리고 이사야서 36장과 37장에 센나케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라기스라고 하는 장소를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그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면
어디를 정복한 것을 자랑을 하실까요? 대부분은 수도를 정복한 것을 자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분명히 갔다라고는 하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에 이 벽부조에는 라기스만을 자랑하고요. 예루살렘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니느베가 발굴되기 전에, 니느베가 발굴이 1847년경에 발굴이 시작이 됐지만 1830년에 영국의 로버트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흙을 다져서 만든 육면체의 기둥 하나를 발견합니다. 높이는 한 38cm 정도 되고요. 너비는 한 14cm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프리즘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을 로버트 테일러의 이름을 붙여서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일러 프리즘의 이 글자가 쭉 쓰여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다행히 이때도 역시 탁본을 떠놓습니다. 탁본도 떠놓고 그리고 이제 글씨도 베껴놓고 그리고 석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게 좀 돈이 된 사실이라는 걸 알았는지 이건 한 20년 동안은 사라졌었어요. 1855년에 테일러의 미망인 이제 테일러는 죽고 테일러의 부인이 이걸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대형 박물관에 팔아요. 사실은 전에는 유물들을 다 가져갔다면 이번에는 이제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요. 재밌는 건 테일러 프리즘뿐만 아니라 똑같이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프리즘 모양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또 다른 프리즘은 1919년에 바그다드의 골동품 상인에서 구입돼서 지금은 시카고의 오리엔탈 동양연구소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1970년에 소더비 경매에 이 프리즘 하나가 또 나와서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사가게 되고 지금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센나케립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벽 부조 혹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자신이 이 원정을 나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센나케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았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왕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왕의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반란이 일어날 거야. 내분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수덕거림들이 있었거든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예전에 나라를 계속해서 이곳에서 건설하고 싶어 했던 바빌로니아 출신들의 사람들이 여전히 바빌론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고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마루둑을 섬기는 중요한 도시로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도시에 있어서 그 바빌론 사람들은 또 센나케립에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내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도 알려져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준비하고 그리고 센나케립에게 저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센나케립은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지. 원정을 해서 이 나에게 반항하는 것들을 싹 다 휩쓸어 버려야지 하고 나온 거예요. 실제로 센나케립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내분 없이 이 나라를 잘 평정을 했어요. 잘 평정하고 그리고 드디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요. 그 전쟁의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테일러 프리즘입니다. 이 프리즘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내가 가서 46개의 도시를 파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마치 20만 150명의 포로들을 끌고 왔으며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새 장의 새처럼 갇혀 있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나는 많은 조공품을 뺏어왔고 그리고 나는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자신의 연대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거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왕들이 저 왕의 어떤 일대기를 적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점토에다가 자신의 일대기를 전부 다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예루살렘은 파괴됐을까요?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파괴가 안 됐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는 기원전 5세기경에 자신이 기록한 이 역사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센나케립은 이집트의 나일강 이 지중 해변에 있는 펠리시움이라고 하는 곳은 점령은 했지만 유다 지역은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그 진실을 이번에는
이 역사가들에게 더 심어주게 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은 정복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센나케립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면 그의 벽 부조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자랑했을 것이고 그의 연대기에서도 예루살렘을 포위는 했지만 정복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유물들을 서로 교차해서 보는 것이 역사적 사건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레이아드 경은요, 굉장히 공부에 열심이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쪽에 이 텔 쿠윤직을 발굴을 했지만 그 외에 바빌론 언덕들을 몇 가지를 더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이걸 다 이루어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비공식적인 영사로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법학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왕립 지리 학회를 만들고 그 학회의 설립자로서 표창장까지 받아요. 그렇게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나서 레이아드는 드디어 공식적인 영사관으로 이 테일 쿠윤직이 있었던 니느베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는 1850년대에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와서 발굴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1853년에 그는 어마어마한 발굴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니느베의 도서관을 발견합니다. 이 니느베의 도서관은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자주 들어보지는 못하는 임금의 이름인데요.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임금이 센나케립보다 이후의 임금으로서 이 사람이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은 자그마치 3만 개의 토판을 발견합니다. 자, 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점토를 다져서 그 위에다가 글씨를 쓴 것인데요. 아수르바니팔은 사실은 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점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신의 이런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가 점수를 좀 해주기를 원했고 점술에 관련된 책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점술에 관련된 책을 모으다 보니 다양한 책들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다양한 이제 토판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 나라의 토판들이었어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토판을 모으고 나는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스리아어뿐만 아니라 나는 그 전에 사용되었던 바빌로니아어라든가 그 전에 사용되었던 아카드어라든가 그리고 그 전에 사용되었던 수메르어까지 난 다 읽을 줄 알아 라고 자랑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분에 그가 모아놓은 다양한 토판에는 점술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언어 그리고 어떤 귀족에 관련된 이야기들, 역사 그리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 종교적 문헌들이 발견됩니다. 이 아수르바니팔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토판들에서는 우리가 보통 노아의 홍수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길가메시 이야기라든가 또 창조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에누마 엘리시라든가 이런 또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다파의 이야기라든가 다양한 성경과 관련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발견되면서 과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가 신화에 영향을 끼쳤는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아수르바니팔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모든 토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테일러 프리즘은 영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향연구소에도 프리즘이 하나 더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 영국에서 모든 걸 다 아수르바니팔의 도서관의 책들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센나케립의 니느베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라크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대형박물관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대형박물관의 이 양쪽에 이 러셀 스트리트라고 불리는 이 구역에는요. 벽 부조가 센나케립의 벽 부조가 벽에 쫙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바니팔의 도서관에서 가져온 토판들이 잔뜩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라크 쪽이나 또 중동 지역은 IS에 의해서 많은 유물들이 파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이런 토판이나 이런 유물들이 대형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어서 다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물이 없이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로제타 스톤의 경우, 자, 로제타 스톤은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집트의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99.9%가 모두 이집트에서 발견된 겁니다. 딱 하나, 바로 로제타 스톤만 모조품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는 새로운 박물관이, 카이로에 어마어마한 국립박물관이 새롭게 지어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로제타 스톤은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은 사실 현재를 설계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집트인들은 이걸 가져오기를 원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라크 사람들도 역시 대형 박물관에서 아수르바니팔과 센나케립의 이런 물건들을 모두 다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자신 그 땅의 어떤 조상을 계속해서 이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역사를 바로잡고 그들의 과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정확히 알고 미래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유물들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을 돌려줘야 하느냐, 아니면 돌려주면 안 돼도 괜찮으냐, 이런 것들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